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설정한 공격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2단계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중재안인데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상이 타결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양측의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휴전 계획안을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계획안에는 1단계로 1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휴전하면서 추가 접점을 찾고 2단계로 종전까지 나아가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이란 측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며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이 물가, 유가 상승 등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외교적 해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My first preference was always the path of diplomacy, yet the regime continued their relentles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rejected every attempt at an agreement. 다만 양국이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역 개방 문제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란은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못 믿습니다. 회담을 하는 중간에 벌써 2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보증인을 세우라는 건데. 절대적 안전장치를 원하는 이란은 기한 안에 결론을 내리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재국들은 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란이 해협 개방과 핵물질 개발에서 한 발 물러서도록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협상 불발 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한 데다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의 담수화 시설 등 핵심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중재국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확전이냐 전격적인 휴전이냐를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중재국들이 마련한 이란 전쟁 45일 휴전안에 대해 충분치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 제안을 해왔는데 중요한 진전이고 충분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미 동부 시간 7일 저녁 8시로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 7일 저녁 8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4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강력한 덕분에 계획이 있는데 내일 밤 12시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모든 발전소를 폭파해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모든 일은 단 4시간 만에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하며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란이 15개항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10개항으로 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영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مذاکره به هیچ عنوان با اولتیماتوم با جنایت با تهدید به ارتکاب جنایت جنگی 바가이 대변인은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민간 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것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들었고 답변 준비를 마쳤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은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5일 밤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은 45일간의 즉각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화학 산업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타격해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그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엔의 최대 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아살루엔은 이란 남부 해역의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와 인접한 이란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조직의 정보기구 수장인 세드 마지드 카데미 소장이 적들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6일 카데미 소장이 테헤란 인근을 겨냥한 공습에 피살됐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공격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카데미 소장은 지난해 10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모하마드 카제미의 후임으로 혁명 수비대 내 정보기구 수장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걸프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가에 있는 부쉐르 원전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가 완공한 부쉐르 원전은 1기가와트급으로 전력 생산 비중은 이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유일한 사업용 원전이란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부속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이후 벌써 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Мы фиксируем взрывы буквально в сотнях метров уже от городка, 700-900 метров. Понятно, что 아직은 큰 피해는 없지만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발전소를 파괴할 수준의 공격을 단행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칫 핵물질이 유출될 경우 이란은 물론 걸프역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은 심각한 물 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흘이면 걸프역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수천만 명이 먹을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돼서 페르시아만이 오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식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네바 협약은 댐이나 제방, 원전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원전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만 갈 때까지 간 중동 전쟁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휴전 후 종전 합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 미국과 이란에 전달된 가운데 이란은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국과 사전에 협상한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라크는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며 이란이 선별 개방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의 자회사가 임대한 선박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션 썬더호와 더불어 최근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최대 16척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대부분 이란 영토에 가까운 북쪽 좁은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이들의 통행을 통제했다는 건데 이란의 선별 개방 방침 아래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비속어가 섞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란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은 어느 한 나라의 실수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국제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외에 다른 해상 운송로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굳히기에 나서면서 전쟁이 끝나도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루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해안의 얀부항에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해 아덴만으로 빠져나오는 경로로 파나마와 홍콩, 중국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해수부는 청해부대와 함께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일부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던데요. 종량제 봉투 생산 공장은 원료 수급도 어렵고 가격도 올라서 주문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편에 비닐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이 쌓여 있지만 중동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공장은 지난달 말부터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기계는 여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 열흘 정도 휴업까지 했는데 다시 원료 공급이 끊기면 그나마 가동 중인 기계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원료 가격까지 올라 들어오는 주문을 다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급증한 원료 가격이 공급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적자라는 겁니다. 발주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격도 안 맞고 원료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그걸 발주를 거부하고 있는. 조달청은 업체들로부터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조만간 계약 단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재 등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이 공장 역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월 대비해가 3월 달에 20만 원, 4월 달에 70만 원, 토탈 90만 원 정도 오르면 한 55%, 50% 정도. 가장 큰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기계가 2주째 멈췄는데 이러다 공장을 쉬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원료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대니 전지시켜놓고 직원들은 휴업 상태로 하고 있는 걸 저도 한 두세 번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산 현장과 소비자까지 줄줄이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 이들의 한숨을 덜어줄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란이 45일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빠르게 반등해 1,51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장 종가 대비 4.6원 오른 1,50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향후 미국의 공습 정도에 따라 이달 말쯤이면 중동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인데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4나흘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미국이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란 역시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버티지만 협상의 성과가 없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사나흘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관측으로 전황에 따라 이달 말쯤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거냐 아닐 것이냐 따라서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란 우방국인 북한이 이번 전쟁 상황에서 이란에 다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무기나 물자 지원이 없었고 하메네이 사망 당시 조전을 보내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사격 모습과 전차 조종 모습이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의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연상시킨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북한이 ICBM용 새 엔진 시험을 한 건 출력 증대와 경량화를 통해 다탄도 탑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연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어떤 기록을 쓸지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전 외환시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외환과 증권, 거시 등 주요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외환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정책 제언도 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석유화학과 정유산업 현황을 점검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나오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KDI는 반도체 호황과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가 완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요란한 날씨 때문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에 커다란 우박, 그리고 강원 일부 지역에는 때 아닌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 벚꽃이 한창인 4월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정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얼음 폭탄이 떨어지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도로 위, 차량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리는 하얀 덩어리, 바로 우박입니다. 보통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계절이 바뀌는 늦은 봄이나 늦은 여름에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무척 심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데다 주말 사이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가운데 하층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었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발생했습니다. 이 우박은 저녁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은 밤사이 점차 해소되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과 강원 남부 산간은 영하권 추위가 예고되며 때 아닌 4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등 내륙도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4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사례는 지난해인 2025년과 2021년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늦게 발령된 한파주의보는 2021년 4월 13일입니다. 밤사이 특보지역은 전날 대비 매우 낮게 떨어지면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때늦은 꽃샘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지겠고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 후반부터 풀리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20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기온과 날씨 변화가 무척 크게 난다며 건강관리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7개월 만의 회동인데 민생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트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고유가 고환율 등 민생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회동에 나섭니다.
두 달 전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던 만큼 지난해 9월에 이어 7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댈 테이블엔 우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전망인데 각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원화 가치를 더욱 낮춰 오히려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사업 지원 등 불필요한 20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오찬 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의제 조율은 없다고 예고한 만큼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개헌 등 첨예한 쟁점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에 이견이 없을 거라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개헌 정족수를 위한 최소 이탈표 10표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여야정 회동은 민생 회복은 물론 경색된 전국에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의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 수반이 솔직 대범하다고 평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도 전했는데요. 남북 간 직접 소통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지 12시간도 안 돼 나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명의 담화로 대단히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국가 수반의 평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은 이번 유감 표명과 별개의 사안이란 뜻도 내비쳤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무모한 일체의 도발을 중지하고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하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자기들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를 거란 위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적대적 도국가론을 유지하고 있고 그 도국가론에 따라서 한국의 모든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 표명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격을 맞춰서 입장을 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자신이 직접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는데 이 대통령 유감 표명에 대해선 김 위원장 반응을 대신 전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최근 AI 산업 관련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가 잠적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접근한 상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빠는 내가 알려줄게. 친밀한 호칭과 함께 가상화폐 상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SNS로 만난 이성에게 지인이 다니는 투자회사에서 운용하는 AI 산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건데 같이 부자가 되자면서 집과 차도 처분해 돈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회사가 UN 산하단체와 함께 봉사활동도 한다며 믿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가왔구나라는 느낌을 못 채게 실제로 보이스톡을 하기도 했고 지인이 이번 봉사활동 단체와 미국에 있는 AI 관련 산업에서 코인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요.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코인을 맡기면 하루 최대 1.5% 수익을 준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개당 0.2달러였던 코인은 한때 개당 9달러까지 올랐고 일부 투자자들은 실제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고 어느 수익도 또 챙기고 했으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소개하면서 조금씩 더 투자가 된 거죠. 업체는 코인 관련 강의를 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더 큰 수익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라고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넣고 얼마 뒤 코인 앱은 먹통이 됐고 업체 관계자들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직전엔 출금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돼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인출하려면 투자금의 30%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운영됐지만 지금은 모두 비워진 상태입니다. 업체가 운영한 투자방에는 한때 8,000명이 참여했는데 현재 피해자 150명가량이 모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청에 신고한 피해자는 4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습니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남부청은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비축유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니다.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는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자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전 씨를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동체 위기를 사익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점매석,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는데 정정 보도해달라라고 해야 되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뭐라 했으면 신속 수사하라고요? 이게 범죄입니까?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소환해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주장으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고발한 또 다른 유튜브 계정 3곳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중동 관련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성해 인터넷에 허위 정보가 올라오면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이런 사례가 29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에 있는 유대교회의 외국인 랍비에게 살해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랍비에게
유대인들을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4일 뒤 SNS에 다시금 이란 아이들이 죽는 만큼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란 아이들이 전쟁으로 죽고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 등이 있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걸 두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중형을 더하는 게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18분간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 명백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당시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도 없었지만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거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배당을 받은 사건이자 처음으로 변론을 종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BTS의 새 앨범이 또 한 번 K-팝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음반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의 5집 앨범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에 이어 정상을 지켰습니다. BTS는 이번 앨범을 포함해 통산 7차례 발매 주간 1위를 기록했지만 2주 연속 정상을 지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팝 가수 전체로 넓혀봐도 최초의 기록입니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환산 수치, 음원 다운로드 횟수 등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아리랑은 발매 첫 주보다 70%가량 떨어진 수치를 보였지만 힙합 스타 카니에 웨스트와 팝 가수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새 앨범을 모두 제쳤습니다. 2018년 BTS가 처음으로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이후 K-팝 앨범들은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상을 차지해왔습니다. 다만 팬덤 화력이 떨어진 2주차인 순위가 크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BTS는 K-팝의 약점으로 꼽혀온 2주차 하락 흐름을 처음으로 깨트린 겁니다. 팬덤에 그치지 않고 대중으로까지 소비가 이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저희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낸 앨범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낸 앨범이 이렇게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타이틀곡 스위미, 발매 첫 주 개별 노래 차트인 핫백에서 1위를 기록한 만큼 이번 주 인기 순위를 얼마나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BTS는 이번 주 목요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 아리랑의 대장정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7년에 지어져 근대 관청의 상징으로 불렸던 충북도청 본관 건물이 그림책 정원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역사적 원형은 살리고 안에는 그림책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공간을 채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인솔을 따라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림책을 구경합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그림책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 공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그림책들이 서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서관들에는 그림책들이 구간으로 모여져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공간들의 책들이 모여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곳은 충북도청 본관 건물로 딱딱했던 관공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늑한 그림책 도서관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937년 주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충북도청 본관이 그림책 정원 1937로 탈바꿈한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물을 허물거나 외형을 크게 바꾸지 않고 건립 당시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했다는 점입니다. 전시와 체험, 교육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심하다가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모든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책 정원에 전시된 책은 14,000여 권, 국내외 유명 그림책은 물론 팝업북 작가의 특별전 등도 마련돼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찾고 즐기는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유쾌하게 뛰어놀고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주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안정을 주는 그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행정의 상징이었던 오래된 청사가 책과 전시,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면서 충북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그제 슈퍼주니어 콘서트에서 관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공연 마지막 곡 무대 도중 안전 펜스가 무너지면서 관객 3명이 아래로 떨어졌고 염자와 타박상으로 2주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멤버 가운데 한 명이 객석 가까이 다가가자 손을 내민 관객들이 펜스 쪽으로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첼로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장한나를 예술의 전당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1987년 예술의 전당이 개관한 이래 여성 음악인 출신이 사장에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장한나 신임 사장은 SNS를 통해 9살에 처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섰는데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기관을 이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24일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입니다.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지요?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마이크를 써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소명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선서한 가운데 하는 것이 감사다운 거 아니에요?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국민 앞에 안 그래요?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마이크 없이 그냥 하라고요? 국민들도 들으셔야 되고 역사의 기록에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번 모습,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본인은 증언 선서 거부하는 이런 모습, 심판 받을 거고 책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록 이야기를 꺼내세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 정도 녹취록 누구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녹취록이 그동안 3년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그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에 증거로 못 냈던 거예요.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예? 그런데 나가서 이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치 중립의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란 말씀을 드리고,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떨어졌습니다. 또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인천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3.6도, 안동 3.2도, 대구 7.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안동과 대구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날씨 변화가 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